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을 되었고 좀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기로 한 30대 미혼녀입니다. 저는 이번 파혼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다양하다고들 하지만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불가피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 장애, 신체적 장애, 성격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굴복당하는 장애가 바로 정서적 장애가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의 마음에 장애가 생겨서 인생이 꼬여버리는 사람들 덜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꼭 눈에 보이는 장애만이 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제 친언니가 바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요. 저희 언니는 선천적으로 희귀병이 있어서 왼쪽 무릎 밑으로 다리가 절단되어 있습니다. 병명도 진짜 희한한 희귀병이었어요. 유가종 다발 혈관염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남들에겐 생소한 이 병명이 제게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당연히 언니 때문에 수도 없이 검색해서 적응된 것입니다. 이름 모를 병명 때문에 언니는 왼쪽 발이 괴사하는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희귀병이다 보니 병명 자체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결국 다리를 잃어야 했고 그 때문에 10대 때부터 의족을 차고 다녔습니다. 저희에게 친부모님이 있었다면 이런 처지가 조금은 덜 슬펐을 텐데 부모님은 언니가 의족을 찬 날 지인이 상을 당해 같이 새벽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조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가엾게 여겨 두 분 몸도 편치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부모님 빈자리가 전혀 안 느끼게 키워주셨어요. 언니는 의족을 차고부터 자존감이 떨어져 학교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조부모님이 언니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등학교 공부를 검정고시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언니가 저보다 불편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언니를 존경했는데 그 이유가 언니는 검정고시를 올백으로 패스했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고 수능도 2등급 2개 빼고는 올 1등급을 맞았을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서울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동네 잔치를 일으킬 정도로 경사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너무도 평범하고 건강하게 자란 일반 여학생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저도 그나마 뒤따르게 되어 적당한 수준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저 아마 저기 어디 이름 모를 전문대에 붙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수능을 대박치고 대학까지 명문대에 입학 가능했던 언니는 그 뒤로 점점 자존감을 되찾았고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등록금으로 대주겠다는 조부모님 말씀에 언니는 다시 사회 밖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랑 같은 대학을 가기엔 부족해서 2단계 낮은 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래도 언니를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저는 언니랑 같은 서울 지역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로 제 캠퍼스를 즐기기보단 언니 대학을 찾아가 언니랑 놀곤 했는데요. 거기서 바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언니와 같은 동아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언니랑 제법 친한 관계였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먼저 눈길을 줬는데 그걸 언니가 알아채서 저랑 연결시켜준 인연이었죠. 저에겐 예비 신랑이 첫 연애였는데 예비 신랑이 너무 잘해줘서 군대도 기다리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만났고 자연스레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잘된 인연이기 때문에 언니의 은혜도 잊지 않고 챙겼어요. 저희 셋은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친목을 다졌죠. 정말 여기까진 딱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무난하고 편한 스토리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저의 인적 사항을 불편해하는 어른들의 시선이었어요. 저희 조부모님은 당연히 예비 신랑을 반기며 예비 신랑을 위해서 남성 피로에 좋다는 백봉 오골개까지 사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의 태도는 저를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 기분을 상하게 하기 충분한 언행들이었죠.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 제게 거침없이 집안 배경과 가족관계, 인적사항 등을 묻던 예비 시부모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아들한테 미리 듣긴 했어요. 사돈 집안이 어떤지 알아보는 건 결혼 준비 과정의 중요한 문제니까 기분 상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네,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친언니 한 명 있고요. 조부모님께서 정정하셔서 부모님 빈자리는 못 느끼고 자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친언니가 어디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면서요? 맞나요? 일반 사람이랑 다른 건 없고요. 희귀병을 앓아서 현재 다리가 좀 불편해요. 의족을 차고 다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건 없어요. 예비 시부모는 예비 신랑에게 미리 언지를 들었다면서 제게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 마냥 다시 질문을 했어요. 탐탁지 않은 반응까지 대놓고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배경을 안 잊고 하는 것이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얼마나 우라가 치밀던지. 살면서 제 친언니가 다리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면 사람들은 딱 3가지로 나뉘어 반응을 해주었는데요. 동정을 표하거나 불쾌해하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이렇게 세 부류가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저희 친언니에 대해서 가장 최악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앞에서 대놓고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쉽게는 못 살았겠네. 아무리 지금 적응 잘해서 살고 있다지만 적응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게다가 희귀병이면 보통 근성으로 치료를 버틴 게 아닐 텐데 고집이 좀 있겠어요? 고집이요? 무슨 논리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끈기 있게 신념을 밀어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아요. 우리 언니가 근성 하나는 정말 대단해요. 언니는 언니가 원하는 꿈 다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친언니예요. 맞아. 엄마, 내가 얘 언니랑 동기였잖아. 같은 동아리 했었는데 그때 나도 얘 언니한테 배운 거 많았어. 뭐 장애인 전형으로 간 거겠지. 장애인 혜택이 워낙 사회에서 유리한 카드로 쓰이니까 너랑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했다면 모르는 일인 거 아니니? 내가 듣기로는 특수 전형이 커트라인 조금 낮은 걸로 안다. 엄마, 말이 너무 무례하다. 엄마가 그 애 안 만나봐서 그러지. 그 친구 나보다 학과 성적 좋았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당황한 예비 신랑이 급히 예비 시모의 말을 막았는데 예비 시부마저 저와 첫 대면이라는 걸 망각했는지 혀를 찢 한번 차고는 예비 신랑에게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상 두 분 다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 텁텁한 분위기에서 일부러 예비 시부모가 차려준 밥 공기를 깨끗이 비워냈고 예비 시부모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모든 걸 다 밝혔어요. 제 집안 사정에 대해 꺼려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친언니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간 거 맞고 수능 만점 가까이 받은 것도 맞고 서울대 맞는다고 두 분 귀에 톡톡히 때려박아 주었고 심지어 과에서 과탑까지 해 매년 장학생이었다고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도 씩씩하게 웃으면서 예비 시부모에게 마지막을 기리는 인사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량이 넓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배울 게 있고 존중할 수 있다고. 우물한 개구리는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언니가 그랬어요. 뭐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거절은 해도 우리가 해야지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인 결혼인데 살다 살다 이렇게 웃긴 소린 또 처음이네. 엄마, 내가 말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미리 말해줬더니 무슨...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다고 했지. 빨리 사과해요. 아니야, 사과는 됐어. 나도 이런 분들 모시고 못 살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워낙 표정들을 썩히고 계셔서 체할 것 같지만 예의상 인사는 드리는 거예요. 오빠랑 헤어질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건 예비 신랑과도 의논한 것이 아니라서 예비 신랑 또한 놀라며 저를 뒤쫓았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을 바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예비 시부모의 반응을 못 봤지만 아마 두 분 다 제 돌발 행동을 어처구니 없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쫓아와서 저를 붙잡은 예비 신랑이 제게 헤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고 놀라서 따졌는데요. 저는 애써 관리하고 있던 표정을 그제야 드러내며 예비 신랑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라서 이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려는 거야. 나 저렇게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랑 연 안 맺어.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거든? 당장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고 싶은 거 오빠 봐서 참은 거라고. 알았어.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했어. 내가 사과할게. 엄마 아빠는 정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가서 더 제대로 설명하면 돼.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잘 몰라서 그랬다. 잘 모르면 함부로 얘기해도 돼? 오빠가 이미 언지를 줬는데도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나 더 볼 필요 없다고 봐. 가서 또 그런 모욕 듣고 있을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날 저는 예비 신랑과 처음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잠수를 한 일주일 탔습니다. 그러니 예비 신랑이 친언니한테 자꾸 연락을 했나 봐요. 언니가 틈만 나면 제 방을 찾아와 노크를 했는데 그때마다 예비 신랑 입장을 대신 대변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 될 집안에 몸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못마땅해 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비 시댁 인사 가서 친언니 모욕을 들었다는 걸 언니한테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것만으로 이미 속상한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언니는 정작 저를 위해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을 이해하고 넘기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언니한테 화살을 돌리면서 예비 신랑 얘기할 거면 문 안 열어주겠다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흐르고 예비 신랑은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붙잡았어요. 명확히 따지자면 저는 예비 신랑이 싫은 게 아니라 예비 시부모가 싫은 건데요. 그래서 굳이 저를 찾아온 예비 신랑과 대화의 시간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 하는 말이 상견례랑 결혼식 때만 예비 시부모 만나면 그 뒤에는 예비 시부모와 절대 연닿는 일 없게 하겠다고 제게 허황된 다짐을 했어요. 게다가 이 조건을 예비 시부모도 수긍하고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제게 이 사실을 친히 녹음으로 각서까지 쓰겠다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눈물겨운 사정으로 인해 저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참 안 될 사람은 안 된다고 안타깝지만 저희는 결국 결혼식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상견례 날 저는 조부모님이랑 친언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를 찾았는데 예비 시댁은 시작부터 지각으로 이미지를 실추했어요. 엄연히 저희 조부모님이 연세 더 많은데도 도착하고서 제대로 된 인사나 사과도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첫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비 신랑이 자꾸 저한테 눈짓하며 미안하다고 울상을 지어서 참았어요. 애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분이서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몸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제가 한때 아동시설 원장했던 사람이라 다 압니다. 남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골병 드는 일인데요. 남의 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다 내 혈육이고 내 새끼들입니다. 내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 맛으로 사느라 골병 드는 줄도 몰랐을 정도니 더한 걱정은 삼가는 게 좋겠네요. 애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골병은 안사돈께서 든 게 아닌가 싶은데. 조부모님은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예비 시부모님의 은근하게 예의 없이 하는 말씨에도 유려하고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부모의 타깃은 제가 걱정했던 대로 금세 우리 언니한테 돌아갔는데요. 예비 시모가 우리 언니를 아닌 척 훑어보더라고요. 아유, 몸이 불편해서 가진 능력을 반밖에 못 써 어떡해요? 아가씨 같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특기가 많지만 사회에 나가면 아직까진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일하는데 많이 불편하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했더라? 복지관에서 단순 노동 이런 거 하나요? 글쎄요. 사돈 어른들이 걱정해 주실 만큼은 안 좋은 시선을 받지는 않아서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단순 노동하기엔 아까운 머리거든요. 사람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효도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는 것 좀 봐. 그래. 그렇게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야 아무도 무시 안 해요. 야무지게 잘하겠네. 다리만 안 불편했어도 내가 딱 며느리 삼으면 좋겠구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시모의 헛소리에 예비 신랑도 놀라고 저도 황당해서 예비 신랑과 눈이 맞았습니다. 거기서 기분 안 나빴던 사람은 오직 예비 시부모뿐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나서서 예비 시부모에게 이제 그만하고 식사하라고 눈치를 주는 덕에 한시름 정도 더 버틸 수 있었네요. 그런데 상견례 내내 잠자코 동조만 하고 있던 예비 시부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곧 이곳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 장애가 그리 있으면 앞으로 결혼하긴 참 불편하겠어요. 아이고야, 애 낳기도 힘들겠어. 애를 낳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거의 남편이 육아를 해야 될 판이겠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선 넘으시네요. 방금 그 말 경찰에 신고해서 저희가 증언하면 충분히 사회적 문제가 될 발언인 거 모르세요? 경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냐? 다리가 불편하면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길래 나도 걱정을 해줬을 뿐이다. 누가 걱정해달랬어요? 아버님도 본인 앞날도 똑바로 간수 못해서 회사 해고당한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해요. 당장 저희 가족한테 사과하세요. 뭐야? 저 정신 나간 년이 지금 뭐라는 게야? 감히 시애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몸 불편한 네 언니도 서울대 잘만 갔구먼. 멀쩡한 너는 이상한 사립대 나간 것이 뭐 잘났다고 큰 소리를 빽빽 질러? 예비 시부 원성이 커지자 이미 상견례 분위기는 파투나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은 자기 아빠를 말리려고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비 신랑보다 예비 시부를 더 잘 대적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그쪽 집안 경제적으로 부모님 없는 저희 집보다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희 부모님 떳떳하게 성공하시던 사업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조부모님이 그 사업을 넘겨받은 덕분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증여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쪽은 모 같은 성격 때문에 해고까지 당하셨던데 지금 저희한테 낱말할 처지 안 되지 않아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진작에 이런 집안에 문제 하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고작 저런 며느리 드리겠다고 이 비싼 옷까지 빚내서 빌린 줄 알아? 예끼, 이 결혼 무효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니? 사람이 건강한 게 최고지. 이보세요. 살아가는데 장애가 더 문제일까요? 돈이 더 문제일까요? 서울대 나온 장남 이용해서 부유한 처가 돈 좀 뜯고 싶었을 텐데 이제 어쩌시게요? 저희는 더 이상 불우유 도울 생각이 없어졌는데 입 닫고 계셨으면 혼수비라도 아꼈을걸. 제 복을 발로 차내셨네요. 제 말에 예비 시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눈에 뵈는 거 없던 저도 따라서 일어났고 그때부터 모든 게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저는 무섭게 다가오는 예비 시부에게 밥상 위에 있는 생양파를 집어다 얼굴에 냅다 뭉개버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가 눈이 매워 소리를 꽥 질렀는데 여기서 예비 신랑 행동이 웃깁니다. 예비 신랑이 1초 전까지만 해도 저와 결혼이 엎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예비 시부를 말렸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양파즙 공격을 당하니까 갑자기 얼굴색 돌변해서 저한테 쌍욕하며 힘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것에 놀란 제가 벙쪄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나서서 예비 신랑의 귀싸대기를 보기 좋게 날렸습니다. 내가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인간을 동생한테 소개해줬다니 동생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내 동생한테 욕했니? 감히 손댔어? 우리 전공업계가 입소문 잘 타는 거 알지? 네 앞길 시작도 못하게 내가 막아줄까? 예비 신랑은 언니한테 뺨을 맞고 나서야 자신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을 번쩍 차리더군요. 뻔뻔하게도 뒤늦게 저를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손길을 냅다 차버려서 예비 신랑은 정강이를 붙들고 깽깽이만 뛰었네요. 그때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수표 5장을 꺼내들었어요. 그대로 예비 시부모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돈으로 자부심 부리는 분이 아니라서 저렇게 사람을 엿먹이는 건 저랑 언니도 처음 봤습니다. 이리 경박한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었단 소리 하기 싫으니 그 돈 먹고 떨어지고 다시는 내 딸 찾지 마시오. 밥맛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네. 가진 게 없으면 인품이라도 가꿀 것이지. 본인들이 본인들 얼굴 먹칠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 식당은 예비 신랑이 예약한 곳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을 노려보면서 침 뱉는 신용을 퇴하시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언니랑 같이 그 자리를 나오려는데 예비 신랑이 달려와 붙잡더라고요. 이러지 마 자기야. 내가 실수했어. 당연히 부모님이 다치면 걱정되잖아.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자기 말고 누구를 만나겠어. 결혼 같은 소리 하네. 오빠랑 결혼할 바엔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 내가 오빠 부모님 안 만나봤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나한테 서둘러서 저런 사람들 인사시켜줘서 고마워. 덕분에 손해보는 건 없네. 그렇게 그 자리를 뜨면서 저는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며칠 간격으로 제 직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해서 한 번만 더 쫓아오면 접근금지 신청 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다행히 그 뒤부터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제 기억에서 빨리 잊혀지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을 또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언니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장애인 면접학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부하면서 꾸준히 돈까지 버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 면접학원이 꽤 입지가 알려진 편이었습니다. 규모도 4층짜리 건물로 컸거든요. 인기 많은 학원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웠는데 학원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시가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언니 면접학원에 예비 시모가 등장했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랑 같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마주친 건 아니었고 언니가 전화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언니 말이 예비 시모가 언니를 알아보지 못해서 얼굴 보고 상담을 하는데도 계속 원장님 거리며 알랑방귀를 뀌었다고 하더군요. 원장님, 우리 막내 아들인데 잘 좀 부탁드려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이라고 들었어요. 취업률 100% 보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여기서 20분은 좋게 걸리는 곳인데 거기까지도 이 학원 유명세가 뻗어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젊은 분이 너무 대단하셔요. 언니가 일찍 예비 시모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서 제게 곧장 연락을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언니 학원에 빨리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한참 상담 도중에 제가 원장실을 박차고 들어가니까 예비 시모가 처음에 놀라더니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시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아, 너도 소문 듣고 너희 언니 등록해주러 왔나 보구나? 그럼 그렇지.
서울대 나오면 뭐하니? 그렇게 불편한 몸을 받아주는 기업들이 어디 있다고. 네 사정은 알겠는데 상담 순서 좀 지켜주겠니? 원장님, 이 사람 됨됨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저 믿으시고 이런 사람 받지 마세요. 참나 웃겨서 못 들어주겠네.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언니 학원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아쉽지만 아줌마가 그 블랙리스트라서 나가주셔야겠는데요. 아무리 노안이 왔다지만 면전에 대고 모욕까지 줘놓고 기억을 못할 줄은 몰랐네요. 이 아가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래? 방금 언니 학원이라 그랬니? 여기 이 원장님이 네 언니라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라.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강력하다고 친언니가 저를 대신해서 예비 시모의 바락 앞에다 대고 자랑스럽게 의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 다리를 본 예비 시모는 얼음장처럼 몸이 굳더니 금방 사색이 된 채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어요. 같이 온 막내 아들한테는 정말 잔인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그 아들한테 예비 시모의 실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과 상견례했던 예비 신부라는 것도 알려주었고 그 약혼이 어떻게 파혼이 되었는지 또한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 엄마를 벌레 보듯 노려보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아들한테 해명하다가도 저희 자매를 상대하기 바쁘니 혼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부의 코를 같이 눌러줄 수 없어서 아쉬웠네요. 그리고 예비 시모 막내 아들은 제가 만났던 적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동생이 2명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는 굳이 바쁜 사람들 불러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 필수 참석인만 만나는 걸로 해서 더더욱 예비 도련님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막내 도련님 될 뻔했던 그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군번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을 다친 상태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했고 수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에 실패해서 그만 절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보다 더한 장애 등급을 받게 된 거였죠. 저희 집안에 몸 불편한 사람 있다고 욕하던 시모 입장에선 피 같은 자식이 저희 언니보다 더한 꼴이 된 셈이니 아마 억장이 꽤나 무너졌을 겁니다. 몸 불편한 사람만 보면 바로 사회적 낙인이 찍어버리는 예비 시모 성격이 어디 개과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니 속으로만 진심을 삭힐 뿐 벌써 남몰래 자기 이미지의 오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비 시모가 평소에 얼마나 장애인을 싫어했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예비 시모에게 닥친 처지가 그저 천벌받은 것처럼 고소했습니다. 역시 예비 시모 같은 사람은 역지사지가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도태되지 않게 어떻게든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보려고 우리 언니 학원을 찾아온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단 자기가 주위에서 받을 시선과 뒷말 때문에 길을 쓰고 학원을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작에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행동을 삼갔다면 자기 아들한테 그리 추한 꼴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겠죠. 말씨름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불현듯 상견례 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비 시부모가 저희 언니한테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는 며느리 노릇 힘들겠다든지 애를 낳더라도 남편이 다 먹여 살려야겠다든지 그런 막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남자 하나 잘못 알아본 탓인데 제 친언니까지 모욕을 당했단 것이 그동안 마음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정신없던 상견례에서 제가 차마 말 못해 후회했던 발언들까지 분수 터지듯 무섭게도 나와버렸지 뭡니까. 아줌마, 천벌 제대로 받으셨네요? 아니, 아줌마가 아니라 아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쪽이 우리 언니한테 다리 한쪽 없어서 애는 낳을 수 있겠냐, 밥은 벌어먹을 수 있겠냐며 덜 떨어진 생각으로 입 놀렸던 게 어제일같이 아주 생생해요. 그런데 당신 아드님이 더한 처지를 겪으셨네요? 당신 아들한테도 저희 언니한테 나불거렸던 것처럼 해보세요. 사회에서 낙오될 거라고 짓거려보라고요.
그 입 다물지 못해? 좀생이같이 지난 일 담아두고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어른한테 대드니? 나는 너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 그냥 흘리듯 한 소리를 너희들이 속 좁아서 그렇게 꼬아들었겠지. 그렇구나. 그쪽 아들도 우리가 꼬아들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아들은 알아요? 자기 엄마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는 걸 얼마나 치욕스럽게 생각하는지? 하늘이 당신한테 참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그쪽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자기 엄마가 응당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닥치지 못해? 됐다. 내가 이 학원을 등록을 안 하고 말지. 여기저기 널린 게 장애인 학원이더라. 너희 학원이 이름 좀 났다고 해서 얼마나 잘났나 드러나 보려 했더니 도통 구린내가 나서야 원. 황급히 도망치려던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을 부축하려고 붙잡았는데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들어올 때만 해도 예비 시모 손을 꼭 잡고 들어왔다던 아들이 예비 시모 손길을 확 내쳐버리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놀라서 잠깐 행동을 굳혔습니다. 원장실까지 오면서 지나쳤던 수많은 수강생들 보고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얘기한 것도 전부 몸 불편한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였어? 엄마도 엄마 아들이 이렇게 된 거 부정하고 싶은 거지? 내가 창피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들. 엄마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는데 네가 다치면서 용기를 잃었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말 했던 거야. 내 자식인데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그러게 평소에 마음 좀 곱게 쓰셨어야지. 앞으로 아드님 앞길은 당신이 다 망치게 될 거야. 세상에 정상 비정상으로 나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젠 이해하시겠어요? 가슴 아프게 아드님까지 비정상으로 보는 건 아니길 바랄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모 아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제가 말을 심하게 하긴 했던지라 상처를 꽤나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친언니도 몸 아픈 아들이 마음까지 다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예비 시모는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봐 그만 선을 그어주고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도 자기 아들이 우니까 가슴이 아프긴 했나 봐요. 자글자글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본래 성격을 감추지 못해 저와 친언니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 애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려? 돈 많다고 이런 강남에 학원 차렸나 본데 면접 학원 유명하대서 왔다더만 이거 순 사기꾼들이잖아. 너네 같은 정신머리로 어떻게 취업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야? 난 절대 못 믿는다. 예비 시모는 원장실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만큼 크게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들이 예비 시모의 강력한 거부에도 버티고 앉아서는 꼭 우리 학원에 등록하고 싶다고, 여기 아니면 다른 학원은 안 가겠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아들한테 두 번째로 거부당하자 이젠 아들에게까지 목소리 높여 혼을 냈습니다. 당장 일어나라면서 힘을 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이 신체적 결함 때문인지 예비 시모의 힘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눈총을 받는 와중에도 저희에게 고개 빳빳이 들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상황 판단력이 얼마나 낮으면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무리 봐도 자존심만 세고 지능이 덜 떨어진 아줌마임은 확실한 듯 합니다. 지켜보던 친언니 또한 예비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을 더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자기 아들을 잡아당기는 예비 시모에게 친언니가 따끔한 소리를 해줬는데요. 저는 살아온 날에서 절반을 희귀병으로 고통받다가 다리를 잃었어요.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에 제 존재가 가둬지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나와봤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다들 그 편협한 시선으로 저를 판단하곤 하더라고요. 그쪽처럼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친언니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무작정 데리고 나가려고만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알아서 버텨주면서 친언니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와 달리 당신 아들은 하루아침에 신체 일부를 잃었어요. 당신 아들은 나보다 수천 배는 더 힘들 거란 얘기예요. 아드님은 일반인으로 살아온 기억이 훨씬 생생할 거고 앞으로는 온전한 두 다리로 땅을 걸었던 기억들을 꿈속에만 느껴야 하니까요. 거기서 오는 고통을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아주 저주를 할 생각인 거니? 자매가 둘이서 쌍으로 사람 잘도 갈고 마는구나. 내 아들 힘든 거 내가 왜 몰라? 20여 년을 넘게 내가 끼고 살았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잘 알아준다고. 내가 당신 아들을 수강생으로 받지 않는 이날을 똑똑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상견례 날 보여준 그 수치심을 그쪽 아들이 대신해서 100%다 느껴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덩달아 아줌마도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으로서 조언 하나만 할게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 먼저 정신치료 받으세요. 부모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 바르게 살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차분한 친언니의 반박에 예비 시모는 그제야 자기 아들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하더니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불쌍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가 이리 부탁한다. 그래도 한때 우리 아들 사랑했잖니. 그때의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막내 한 번만 봐줘. 불쌍한 내 아들 어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꼴 못 본다. 제발 부탁이야. 내가 첫째한테 잘 얘기해서 너랑 다시 결혼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예비 시모의 말이 너무 가소로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하하 터져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늙고 거친 그 손을 탁 쳐내버렸죠. 아줌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아들이 날 찬 게 아니라 내가 그쪽 집안을 내다 버린 거예요. 아드님이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매달린 건 말 안 했나 봐요? 난 아줌마같이 몰상식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 욕하는 인간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제일 한심해. 하필이면 결혼 상대로 그런 집안과 엮일 줄은 몰랐지만 상견례에서 알게 된 것도 엄청난 천운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래,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욕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좀 살려주겠니?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러면 너희들 속이 좀 시원하겠어?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미 잘못 만나서 아들내미 고생하는 거 저희가 알 게 뭔가요? 사정 안 봐주는 거 아줌마 특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쪽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아들한테 더 추한 꼴 보이고 싶은 거 아니면 이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가면 아드님이 그쪽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이미 예비 시모 아들은 예비 시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반드시 등록하겠다던 욕망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원장실 문을 나가자 예비 시모는 또다시 돌변하여 저를 확 밀어버렸는데요. 다행인 건 등 뒤로 벽이 있는 덕분에 넘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눈물까지 보였고 자기 아들한테 치부까지 드러났으면 반성 좀 할 법한데 여전하더라고요. 이래서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저랑 친언니는 예비 시모를 그대로 내쫓아버렸고 저는 예비 시모를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 언니 학원에 물 흐리지 말고 꺼지라고 소금 대신 물을 뿌려줬습니다. 예비 시모가 물세례를 맞을 때 막내 아들은 예비 시모를 버리고 먼저 택시 타고 쌩 떠나버리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제게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하고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인생사에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의 욕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꼴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의 업보는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봐요. 예비 시모 보세요. 저희 집안에 몸 불편한 사람 있다고 욕하더니
결국 되돌려 받은 셈이잖아요. 예비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제 부모의 제 자식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결혼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다퉈본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하늘도 우리 편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비록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친언니가 면접학원에 쓰일 좋은 소스를 오래간만에 깨우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삶의 경험이라 반갑게 느낄 뿐이라네요. 언니는 그간 제가 몰랐던 고통을 남 모르게 많이 겪었을 거잖아요. 언니가 이렇게 상처에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때면 내면이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드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니한테 그렇게 또 한 수 배웠네요. 그 뒤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복귀를 잘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언니 덕분에 멘탈 관리가 아주 빨리 되었어요. 약혼이란 큰 약속이 파기된 것에 비하면 제가 겪은 상실감은 다른 분들보다 꽤나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도 깜빡했지 뭡니까? 워낙 예비 신랑 존재가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졌다 보니까 연락처 지우는 것도 미루다가 그만 까먹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그 때문에 예비 신랑한테서 온 문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막내 동생 요양을 위해서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아직 나를 못 잊었다고 하던데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자기가 그리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거 있죠. 자기는 이제 제가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그걸 끝으로 저는 예비 신랑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아있던 예비 신랑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버리니 그제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기분이더군요. 죽을 둥 말 둥 사랑하던 사이도 이렇게 흔적 없이 동이 나버리니 한편으론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에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네요. 사랑할 때만 해도 그 사랑이 아니면 세상이 동날 것 같았거든요. 역시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소중한 것들도 결국엔 제 손을 벗어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파혼을 했다는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 발생한 파동 같은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보다 훨씬 강인한 저희 식구들 덕분에 저는 늘 배우면서 제 길을 돌아보고 잘 갈고 닦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연이었길 바랍니다. 대접받기 위해 먼저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